아주 어렵고도 쉬운 질문이긴 한데요. 암이라는 것은 정상세포가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수명을 다하면 없어지거나 아니면 필요하면 세포가 증식이 일어나서 보충을 해야 되는데 그걸 세포 분열이라고 하죠. 근데 한 개가 두 개 되고 이렇게 해서 하는데 정상적인 세포들은 필요량만큼만 증식했다가 충분하면 증식이 멈춥니다. 그런 패턴이 있는데 암은 그런 억제를 받지 않고 무한정히 자라죠. 그러면 이 세포가 분열될 때 신호는 핵에서 어떤 영향을 주는데 그 핵의 신호들이 오작동을 한다. 그래서 그 오작동하는 게 이제 암 유전자다라고 해서 지금 이제 암세포를 보고 검사를 해보면 암 유전자가 나오니까 이제 이게 암이다라고 그래서 암 유전자가 암을 일으켰다. 이렇게 지금까지 많은 얘기를 하지만 그 원인적으로 보면 세포가 증식이 무한정이 될 때 우리 세포는 병들면 죽기도 하지만 보수도 일어나고 보수가 돼서 새 걸로 되는데 그런 과정 중에는 많은 에너지를 쓰게 됩니다. 근데 에너지가 부족하게 되면 그 세포를 유지하는 게 잘 안 되죠. 그러면서 유전자가 불안정해지기 시작해지면 유전체가 불안정해지면 그게 암 유전자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 불안정하게 하는 건 에너지도 있지만 소위 말하는 뭐 영양소의 부족이나 특정요소의 과다 혹은 환경오염 뭐 등등 여러 가지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런 패턴을 분명히 가고 또 암도 보면 한국의 암이 이제 과거에 우리나라 암은 이제 남자 같은 경우는 뭐 위암, 여자는 자궁경부암이 1등이었는데 지금 우리나라가 대장암이 세계에서 1등이 되고 자궁경부암은 없어지고 유방암이 우리도 많아지거든요. 그런 것도 아마도 음식이라든지 어떤 우리 생활 습관이 서구화되면서 암의 패턴도 서구화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게 역학조사에서 나오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암의 원인을 정리하면 유전적인 요소가 분명히 있긴 한데 환경적인 요소들이 그 암 유전자의 발현을 좌지우지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암에 대한 거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발표가 많이 나오긴 하는데요. 분명히 암의 유병률은 증가되는데 일단 아마도 그 고령화 사회가 되니까 환경에 노출된 시간이 많으니까 암이 생길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방금 얘기했던 암의 원인을 따져서 보면 유전적으로 암은 뭐 적게 얘기해서 5 내지 10% 정도밖에 얘기 안 하고 그걸 넓게 봐줬을 때 보면 한 50에서 70%는 환경이다. 그럼 환경은 뭐냐? 환경 오염이 있죠. 뭐 중금속에 의한 오염, 뭐 환경 오염 물질 우리가 지구를 오염시켜서 그런 오염 물질에 의한 유전자 변형이 분명히 있죠. 미세먼지도 발암 물질을 얘기하니까. 그 다음에 감염의 부분이 반 가까이를 차지합니다. 3분의 1 반인데 왜냐하면 우리가 아는 암 중에 그 B형성 간염 바이러스는 간암을 일으킨다고 되어 있고요. 위에서 사는 헬리코박터 균이 위암의 기여율이 굉장히 높은 걸로 되어 있고 요즘 우리가 자궁경부암 백신을 맞는데 자궁경부암에 일으키는 인유두종 바이러스가 자궁경부암의 거의 100%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그 세 가지의 암이 굉장히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지 않습니까? 암 내에서는. 그렇다고 하면 적어도 30 내지 50% 가까이는 감염과 관련이 돼 있다. 뭐 나아가서 흡연과 음주까지 합치면은 50 내지 70%는 우리가 생활 습관이나 환경에 의해서 오는 거니까 한 3분의 2는 예방이 가능하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게 됩니다. 그것도 아주 중요한 포션인데, 과거에 우리가 1차 산업이 발달할 때는 많은 부분을 음식들을 자기네들이 만들어 먹었고, 자기가 키우고 했는데 요즘엔 보통 이제 키우는 것 자체가 화학 비료로 키우기 때문에 칼로리는 충분한데 영양소는 부족한 상태로 나옵니다. 그래서 1920, 30년대에 뭐 당근 한 개의 영양소가 지금 뭐 20개가 넘어와 있고, 뭐 사과 2개에 있는 나 시금치 한 단의 철분이 지금 뭐 20단 이상을 먹어야 철분이 있다고 하는 그런 농법의 차이에 의해서 오는 것과 이제 가공식품을 많이 섭취하기 때문에 우리가 암을 보면 소화기 계통의 암을 보면 혀의 암부터 시작해서 구강암이라고 그러죠. 식도암, 그 다음에 위암, 뭐 소장은 별로 암이 없고 대장암, 뭐 항문의 암까지 쭉 있으니까 사실은 간암과 간 담독의 췌장암까지 포함해 소화기라고 하면 아마 한 3분의 1에서 4분의 1이 소화기 계통의 암이 되니까 음식이 직접적으로 들어오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소화기 계통은 세포 분열이 굉장히 빠릅니다. 다른 데보다. 빨리 한다는 건 고속으로 주행하는 자동차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유전자 복제가 일어날 때 소위 복제가 잘못된 것이 그 다음에 복제가 되면 그때 그 암 유전자와 관련이 있으면 암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런 많은 멀티팩트, 다양한 요소들이 그 암의 발병에 영향을 주는데 요즘에 현대인들이 가공식품 먹고 또 먹는 시간도 이렇게 밤에 집진 전까지 먹게 되고 그래서 비만과 관련된 암도 되게 많아지는 게 음식은 뭐 당연히 따라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암이 유전으로만 설명하면 좀 안 맞죠, 그게. 그리고 기계도 오래 쓰면 망가지는 것처럼 노화에 의해서 유전자가 오랫동안 환경에 노출되면 암 유전자를 변할 확률이 높아진다는 건 상식적인 얘기가 되지만 젊은 사람들이 오는 암은 대부분 그런 것 암 유전자는 분명히 있거든요. 암 유전자를 빨리 킬 수 있는 스위치들은 뭐냐 하면 음식과 생활습관, 스트레스, 그 다음에 뭐 아직 완전히 입증되지 않았지만 전자파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이런 여러 가지 뭐 뇌종양과 스마트폰의 관계 이런 것도 실험적으로는 많이 밝혀져 있거든요. 그리고 또 현대인들이 밤 시간을 굉장히 오랫동안 잠을 안 자면서 면역 시스템이 우리가 이제 면역이라고 하면 면역이 좋으면 암은 잘 안 생기는데 우리가 면역 시스템이 항상 장 건강하고 항상 관련이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밤늦게까지 야식 먹고 운동 안 하고 스트레스 받고 이런 것이 축적이 되면 또 비만과도 관련이 있고 그리고 그런 음식들이 우리가 밤에 먹는 음식들이 대부분 달달하고 짭조름하고 이런 것들이 먹는데 그 자체가 암의 위험도를 높일 수 있는 증거들은 많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의 암이 쉽게 간다는 것 그리고 이제 또 여성암에 대해서도 유방암이 늘어나는 것도 그 한 카테고리가 들어가는 게 젊었을 때 20대 때 임신을 하고 옛날 우리 할머니들쯤은 여럿 낳고 모유수 기간이 길고 이렇게 하면 좋은데 요즘 보면 30 넘어서 결혼하고 35세 이상의 출산이 많아지고 뭐 모유수 기간이 짧고 스트레스 받고 운동 안 하고 서구화된 음식을 먹으니까 정반대의 현상이 일어나니까 우리도 서구화된 젊은 유방암들이 엄청 많죠. 그래서 보면 대장암 유방암이 점점점 나이가 내려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우리가 암을 조기 발견하기 위해서 이제 검진들을 많이 하죠. 뭐 나라에서 해주는 검진도 있고 내가 경제 여유가 있으면 하기도 하고 아니면 우리 집안에 보니까 특정 암이 계속 내려오는 것 같으면 나도 불안하니까 그 암을 어떻게 해보려고 검사하게 되는데 실은 이제 전 세계적으로 암을 진단할 때 고형암이라는데 고형암이라는 건 뭐냐면 혈액암에 반대되는 얘기입니다. 혈액암은 피 속을 타고 도니까 악성 임파종이나 백혈병 같은 거는 이제 혈액암이라고 그러고 그 외에 나중에 뭐 간암, 폐암, 뭐 신장암 이런 것들은 모두 고형암이라고 얘기하는데 고형암이라는 건 사실은 검사에 보여야 되는데 몸속에 있는 장기니까 보이려면 CT나 MRI나 초음파나 내시경에 보여야 되고 보였는데 그게 암이 의심되면 또 조직을 띄어서 현미경으로 봤더니 이게 암세포다. 그럴 때 암을 진단받으니까 적어도 육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조직 검사를 해서 암을 진단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암을 적어도 지금의 현대 장비로 보려면 아무리 이게 잘 보이는 장기로 찍어도 3 내지 5mm 정도 크기는 돼야 덩어리로 보이고 그 덩어리가 소견이 이상하면 조직 검사까지 해서 우리가 찾아야 되는 과정인데 그게 이제 검진에서 찾았을 때 그게 조기 검진이라고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암세포의 크기가 최초에 한 개의 암세포가 있었을 것이고 암이 2개가 되고 4개가 되고 8개가 되고 2의 제곱으로 분열을 하기 시작하는데 30번을 분열을 하게 되면 크게 1cm가 보통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0번을 분열하면 10cm가 되고 무게가 1kg가 돼서 암을 가는 사람이 죽는 걸로 이렇게 암 생물학 하는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아까 3 내지 5mm 되려면 20번 이상 분열한 암이죠. 왜냐하면 20번 분열하면 1mm거든요. 그러니까 1mm 암을 CT, MRI, 초음파 내시경으로 진단되기는 쉽지가 않겠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주변에 암을 진단받는 사람들은 적어도 20번에 30번 이미 분열된 암을 진단받고 40번이면 10번에 20번밖에 안 남은 상태에서 치료가 개시되니까 많이 늦다고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항상 암에 대한 거를 의심하고 봐야 되고 정기적인 검사에서 면밀한 피검사라든지 또 암이라는 게 이제 증상이 나중에 보통 나오기 때문에 조기 진단의 개념이 참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보통 이제 건강검진 할 때 주로 어떤 거 하냐고 하면 보통 위내시경, 대장내시경, 뭐 복부 초음파 혹은 뭐 옵션으로 해서 뭐 담배 피는 사람은 가슴 사진을 CT로 찍는다든지 뭐 그 정도에 찍기 때문에 결국 그 카테고리에 들어가는 암들을 진단받을 가능성이 많죠. 그렇다고 하면 위암, 대장암, 뭐 간암, 뭐 췌장암, 뭐 담도암, 뭐 이런 것 등의 암을 식도암 이런 것들을 진단받을 가능성이 많고 그 외 다른 부위들은 검진상에 탁 집어서 콕 집어서 알 수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물론 그런 암들이 되게 많긴 한데 검진상에서 그런 보여주는 암을 찾으려면 역시 크기도 뭐 3 내지 5mm 이상 크기가 돼야지 우리가 진단할 수 있고 또 조직 검사가 돼서 현미경으로 확인이 돼야 되기 때문에 조기 진단이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고 특히 우리나라는 굉장히 좋은 점은 검진 비용이 되게 저렴하죠. 또 나라에서 해주는 것도 있고 그래서
서양보다는 진단은 확실히 조기에 1기나 2기에 진단받는 그런 뭐 특혜 아닌 특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질문이긴 한데요. 아까 얘기했던 이제 혈액암 종류와 고용암이 있는데, 혈액암은 어차피 수술하는 암이 아니고 항암 치료나 방사선 치료하는 거고, 이제 고용암은 수술하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암을 평인상 1기, 2기, 3기, 4기로 나눕니다. 1기라는 건 뭐냐면 그 장기 안에만 국한되어 있는 경우. 그 다음에 2기라는 거는 장기 밖에까지 나가려고 준비하고 있는 암이고, 3기는 주변 임파절까지 대부분 가 있고, 4기는 다른 이름이 붙어 있는 장기까지 간 걸 보통 4기라고 편의상,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그 4기암은 다 전이 됐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는 4기면 수술 못 한다고 했고, 1기에서 2기는 수술하는데 3기부터는 수술하지만 수술이 어려워질 수 있죠. 왜냐하면 임파절까지 가 있다고 얘기하는 거는 암이 주변 조직을 다 퍼져나갔기 때문에 아주 주요 장기, 아주 중요한 신경이라든지 중요한 혈관하고 달라붙어 있으면 제거하다가 혈관을 터뜨릴 수도 있고 다 못 뛰는 경우들이 있죠.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사실 우리가 1기에서 수술이 가능하면 수술이 원칙입니다. 원칙인데 수술만 한다고 해서 모든 게 끝나지 않는다는 걸 항상 저는 강조하고 싶은 게, 만약에 그 당시 수술할 때 1기암에서 수술했는데 다른 곳에 전이된 걸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가 PET-CT라든지 동위원소 검사를 하게 되는데, 스테이지라고 소지하는데, 만약에 이쪽 암이 1mm였다. 그럼 1mm는 PET-CT라든지 이런 데 안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이 사람 1기로 진단받고 그냥 수술만 했는데 1년 있다가 4기 진단받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대표적인 암이 신장암하고 담도암입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암 중에 신장암하고 담도암은 1기 때는 수술만 하고 특별한 치료를 하지 않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처음에 진단받았을 때 1mm 이하가 다른 데 전이감이 돼 있었다고 하면 1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암들이 스스로 자라겠죠. 그래서 사실은 암이 생기면 제가 항상 말씀드리면 한번 자기 인생을 되돌아보라고 합니다. 내가 왜 암이 생겼을까? 유전이 있나? 아니면 내가 생활 습관에 문제가 있었나? 그래서 사실 암을 진단받으면 수술도 되게 중요하지만 수술 전후로 쭉 지나가면서 나의 식습관이라든지 운동 습관이라든지 어떤 직업적인 문제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걸 항상 제가 되돌아보고 그 생활 습관도 같이 바꿔줘야 그런 부분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원칙적으로 이제 암을 우리는 굉장히 무서워하죠.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안 좋은 사람 보면 너는 암적인 존재야 이런 말 하는 것처럼 우리나라 사람은 암에 대한 두려움이 되게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암은 응급질환이 아닙니다. 간혹 이제 암 때문에 응급적인 상황이 벌어지는 건 암이 혈관을 막거나 신경을 눌러서 마비가 오거나 혈액순환이 안 될 때는 응급 조치가 필요하지만 그 정도 암이면 응급으로 암을 제거할 수 있는 암도 아니 되거든요. 그러니까 암은 응급이 아니기 때문에 실은 어떤 준비 작업을 잘 해서 하고 또 요즘에는 이제 암에 대한 많은 연구 논문들이 30년 이상 축적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뭐 혈관에 가까이 들러붙어 있을 거로 예상되는 암인 경우에는 수술부터 하지 않고 항암이나 방사선 치료를 한 다음에 좀 암을 이렇게 적게 만들어 놓고 수술하는 경우도 있고 또 하나는 신경을 누르는 경우에는 신경을 들어가지 못 뛸 수 있기 때문에 응급으로 방사선 치료를 이렇게 10회 정도 한 다음에 제거하러 들어가는 경우도 여러 가지 옵션이 많이 다르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폐암 근데 이제 단지 응급적으로 딱 하나 보이는 건 폐암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더블링 타임이라고 해서 암이 2배가 되는 시간이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암 중에서 그 시간이 가장 짧은 게 폐암입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지난 여름에 검진 때 이상이 없었는데 3개월 있다가 좀 이상이 있어서 검진했더니 폐암이 10cm만한 게 진단받았다. 그럼 사실 3개월 만에 10cm만 자라는 암은 그 폐암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폐암만큼은 이제 요즘에 이제 암을 수술받게 되면 환자들이 병원을 이제 이것저것 이제 비교하게 되고 하면서 타이밍을 놓칠 수도 있는데 폐암은 제가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진단받으면 좀 많이 하는 병원에 빠른 시간 내에 가서 하고 요즘에 폐암은 조기에는 크게 열지 않고 흉곽경으로 하기 때문에 옛날보다 훨씬 회복력이 빠른 걸 제가 많이 확인해서 근데 폐암을 빼고는 사실 응급은 별로 없는 것 같다가 결론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실은 가장 중요한 얘기는 뭐냐 지금 내가 암을 진단받고 치료받는 사람에게 생각하면 담배 피는 거, 운동하는 거, 술 먹는 거, 뭐 스트레스 받는 거를 막 할 사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암을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내가 지금 암을 진단받았다라고 생각하고 생활 습관을 바꾸면 가장 안전한 생활 방법을 할 거라고 생각이 드는 게 가장 중요하고 일반적으로 똑같은 암 유전자가 있을 때 특히 이제 우리 가족력상
암 유전자가 있는 집안이 있습니다. 뭐 아버지가 폐암이었는데 할아버지도 폐암이었고 형님도 폐암이고 이런 분들이 가끔 우리가 보게 되거든요. 그런 경우는 확실히 그 형제 중에서 담배를 핀 사람이 동생이 먼저 폐암 생기고 돌아가신 분들 제가 여러 번 봤거든요. 결국은 암 유전자가 있을 때는 그 암을 악화시키기 위한 행동을 안 해야 되겠죠. 뭐 폐암과 사실 담배는 모든 암의 원인이라고 사실 돼 있긴 하거든요. 물론 술은 뭐 소화기 계통의 암이나 간암에 관여한다고 돼 있긴 하지만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피할 것은 피하고 그 다음에 항상 균형 잡힌, 그리고 암세포는 어떤 사람들의 얘기를 하면 40대 이후에는 누구나 암세포가 조금씩은 매일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검사로 검증이 안 될 뿐이지. 그런데 그런 상태에서 할 때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아니면 안 좋은 음식을 계속 먹게 된다든지 뭔가 운동을 너무 안 하거나 또 운동을 많이 해도 암이 생길 수 있거든요. 과도한 산화 스트레스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잘 피해서 그런 것들을 관리해 나가는 것이 되게 필요하고, 또 병원에 가서 의존을 한다면 뭐 기능의학을 하는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피검사나 이런 것들을 꾸준히 정기적으로 비교를 해서 이 검사실마다 다른 피검사 달라집니다. 그래서 같은 검사소에서 정기적인 검사로 추적을 하다 보면 그 참고치 안에 있긴 하지만 숫자의 변화가 일률적으로 계속 한쪽으로 가기 시작하면 뭔가 병이 시작됐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고, 증상이 없는 병들이 너무 많고, 사실 우리가 해보면 85% 정도는 증상이 없지만 환자와 비환자가 섞여 있거든요. 그리고 저의 개인적인 소견이긴 하지만 저한테 환자들이 소개로 암 환자가 오게 되면 대부분 이제 무슨 암인지 알고 오는데 제가 병원에 어떤 걸로 가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증상과 암과는 별로 관련 없는 증상으로 간 경우가 되게 많고 한 3분의 1 가까이는 검진하다가 알았다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암은 항상 우리가 있을 수 있는 거고 항상 내가 암 환자라고 생각하고 음식을 고르는 것부터 시작하고 운동하는 거, 내가 어떤 일을 했을 때 이것이 나한테 스트레스 작동할 건지 이런 걸 항상 한번 저울질을 해보면 암은 가장 강력하게 예방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근데 그 베지터리안들이 요즘에 많죠. 채식주의자들이 많은데 사실 우리가 좋은 지방과 나쁜 지방에 대한 구분을 잘 못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똑같은 걸 조리를 할 때, 예를 들어 고기를 조리를 할 때 이게 고기를 굽게 되면 수분이 없는 상태에서 고온에 열을 가하게 되면 단백질이 이제 변성이 되면서 당독소라는 거로 만들어집니다. 혹은 단백질이 이제 질소화합물이 올라가면서 그 두 가지는 암을 일으키는 발암물질이거든요. 그러니까 조리 방법도 되게 중요하고, 채식주의자들이 채식만 주로 한다지만 실은 우리가 쉽게 구할 수 있는 채소, 야채들이 농법들이 그렇게 썩 좋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영양소 중에서 비타민 B12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 채식주의자들이 가장 얻을 수 없는 영양소인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신경의 건강이라든지 면역에 중요한데 그런 것들은 결핍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 단백질에 대한 것도 있지만 지방에 대한 것도 있습니다. 지방을 사람들 무조건 나쁘게 생각하지만 과연 좋은 지방과 나쁜 지방, 쉽게 얘기해서 오메가3는 좋은 지방이고 오메가6는 좋지 않은 지방이라고 되어 있지만 또 오메가6 중에서도 달맞이고 종자수유라고 하는 그거는 오히려 또 적정량이 필요하거든요. 또 오메가9이 이제 올리브 오일에 있는데 이런 좋은 지방과 나쁜 지방에 대한 걸 우리가 구분을 잘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포화지방, 동물성 포화지방인데 뭐 곡물을 먹어서 키운 포화지방 이런 것도 오메가6가 되게 많거든요. 이런 지방을 먹게 되면 나쁘지만 사실 오메가3 같은 건 굉장히 좋은 지방이거든요. 근데 물론 이제 제품으로 먹을 수도 있지만 음식으로도, 그러니까 그런 3대 영양소,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을 섭취할 때 균형 잡힌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그 균형이 너무 한쪽으로 쏠리면 오히려 그런 식단이 계속하면 편식처럼 돼서 오히려 건강은 더 나빠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주 중요한 질문인데요. 우리가 이제 장을 얘기할 때 인사이드 바 아웃사이드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몸 안에 있지만 바깥이다. 왜냐하면 음식물이 몸 안으로 들어올 때 장관을 통과하게 되면 우리가 먹은 것들이 소독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세균이나 곰팡이나 바이러스 포함되어 있을 것이고, 그런 것들이 들어오게 되면 우리가 음식을 분해해 가지고 부셔서 아주 최소 단위로 돼서 흡수가 돼야 되는데 그때 우리 장내 세균이 우리 인간의 세포의 숫자보다 10배, 뭐 유전체는 100배가 많다고 되어 있는데 그 과정 중에 장내 세균들이 항상 세포가 교신을 하게 됩니다. 그 면역을 항상 우리가 조절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암에서 가장 중요한 건 결국 면역이죠. 근데 면역을 장에서 하니까 음식과 장 건강과 면역은 뭐 종이 앞뒤장처럼 뗄 수 없는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변에서 보면 같은 암인데 장이 좋은 사람들은 경과가 좋고 장이 안 좋은 사람들은 자꾸 경과가 안 좋고 합병증이 생기고 재발을 잘하고 이제 그런 건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먹는 것도 중요하고 또 하나 장은 자율신경의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스트레스 받으면 배 아프고 소화 안 되고 속 쓰린 것처럼 항상 장 건강은 먹는 것만으로 좌우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완하고 명상하고 용서하고 스트레스를 줄이면 장이 굉장히 건강해집니다. 그러니까 장 건강을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것들이 요구되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다 고려해서 장을 건강하게 하면 면역이 항상 최상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암에 대해서도 항상 우리가 대처해 나갈 수 있는 준비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변이식이 사실은 장기 이식 중에서 제일 마지막에 아마 태동됐고 최근 짧게는 5년에서 10년 사이에 이제 많이 되게 되는데 아마 제일 난치성 질환 중에는 우리가 항생제를 많이 썼을 때 위막성 대장염이 생기는데 그게 그 항생제를 많이 써서 온 거기 때문에 항생제로 치료가 안 될 때가 옵니다. 그런 경우는 아예 건강한 사람의 변을 추려내서 그 변을 추려서 그 장에 통째로 넣어주는 거죠. 통째로. 왜냐면 우리가 유산균이라는 건 몇 개의 균만 인간이 정제해서 만든 건데 건강한 사람의 장에 균주를 통째로 넣어줬을 때 그 나쁜 균과 싸워서 이긴다는 그런 임상 실험을 통해서 많이 보고들이 됐죠. 그러니까 위막성 대장염은 항생제로 안 되는 사람들이 꽤 있고 과거에 그게 안 되면 폐혈증으로 돌아가시게 되는데 그 변이식을 통해서 얻긴 했는데 변이식이 그러다 보니까 많은 임상 시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뭐 다 될 것 같아서 과민성 대장도 해보고 크론병도 하고 뭐 궤양성 대장염도 하고 치매도 해보고 자폐도 해보고 막 장의 중요성을 많으니까 굉장히 많이 시도를 하다 보니까 역시 많이 하다 보면 부작용이 생기는데 몇 년 전에 미국에서 변이식을 했는데 이 사람의 변은 굉장히 우리가 엄선해서 하지만 그 항생제 내성을 가진 대장균을 가진 사람인 것이 놓친 거예요. 그래서 그 변을 두 사람한테 이식을 했는데 결국 한 분은 기저질환 있는 암 환자라서 결국 돌아가셨고 그냥 위막성 대장염만 있는 사람은 빨리 알아서 항생제 처리를 해서 무사히 생명을 건졌다 이런 케이스 레포트들이 보고가 있기 때문에 그냥 좋은 변.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장이식은 굉장히 앞으로 유망한 치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혈액은행이 있는 것처럼 우리나라도 외국도 이제 그 대변은행이라는 개념으로 앞으로 좋은 변들을 잘 모아놓고 그 변을 갖다 증식시켜서 하는 치료들은 앞으로 굉장히 미래가 보장되는 치료의 하나라고 생각되는데 아직도 연구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도 굉장히 많은 숙제고 흔히가 굉장히 답변하기 어려운 건데 영양제는 사실 약품만큼 국가에서 질 관리를 해주지 않습니다. 누구나 구입할 수 있고 병원에서 구입하는 영양제도 있고 약사가 추천하는 것도 있고 내가 인터넷에서 구입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백화점 가서 살 수도 있고 하지만 그 영양제는 실은 과유불급이라고 많이 먹었을 때 오는 대표적인 건 엽산인데 엽산은 부족해도 암이 생기고 많아도 암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엽산이 들어있는 것 특히 철분도 마찬가지고 철분이 부족한 건 문제가 되지만 철분이 과다하게 되면 우리 몸이 산화 스트레스를 받거든요. 그래서 우리 영양제를 보면 뭐 실버 제품이다, 여성용이다, 남성용이다를 자세히 보면 철분이 들어있는 유무가 가장 대표적으로 돼 있고 그래서 그런 것도 잘 따져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제가 진료할 때 저희는 영양제 처방을 많이 하긴 하지만 검사를 통해서 모자라는 것을 집중적으로 보충해 주는 게 가장 안전한 방법이고 항상 전문가하고 상의하고 또 중간중간에 혈액검사 이런 걸 통해서 모자라는 것 이런 거를 잘 선별해서 주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생각 없이 그냥 같은 걸 계속 먹게 됐을 때 과유불급으로 인해서 오히려 영양제가 내용을 망가뜨릴 수 있다. 그러니까 보통 영양제 처방을 반대하는 일부 의사들이 있죠. 그런 분들이 얘기한 거 뭐냐면 메타 분석해서 보니까 영양제 많이 먹은 사람이 더 빨리 죽기도 하더라는 논문은 뭐냐. 물론 메타 분석이라는 건 영양의 질에 대한 어떤 분석을 할 때 같은 조건이 아닙니다. 뭐 수십만 명의 수백 개의 논문을 넣다 보면 다 조건이 다르고 또 하나는 이제 이런 것들도 있어요. 내가 아주 건강한 사람들은 영양제 먹으라면 내가 건강한데 영양제 못 먹고 밥만 잘 먹으면 되지.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그 논문을 분석할 때 영양제 먹은 사람들이 애당초 뭔가 건강에 약간 하자가 있기 때문에 영양제를 먹기 시작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더 빨리 죽을 수밖에 없었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영양제에 대한 논문의 분석은 굉장히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보면 검사를 통해서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서 모자라는 것을
검증된 것을 처방을 받아 쓰는 게 좋겠다. 이게 저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사실 거기 이런 것도 있어요. 왜 영양학 논문이 성공을 못하냐면 A하고 B 나눠가지고 A는 마늘을 주고 B는 마늘 안 주잖아요. 그러면 차이가 적게 이게 통계적으로 유효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 그러면 항상 이것도 그렇고 이제 비타민C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만 주고 안 주고를 테스트하거든요. 근데 실제 우리가 먹는 건 한 가지만 먹지 않거든. 일식 1찬 하는 사람은 없어요. 적어도 일식 3찬, 5찬은 하거든. 그런데 현대 과학의 미진에서 그렇게 4-5가지가 들으면 컴파운딩 팩터라고 그래서 항상 기전을 밝히라고 그러거든. 뭐 때문에 좋아졌는지. 그래서 영양학 논문은 제가 보기에는 항상 그 조합에서 일어나는 것들이 있어요. 하나로는 따로따로 효과가 없는데 1 더하기 1은 2가 아니고 4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런 거에 대한 거는 우리가 얘기하는 정통의학을 하는 사람들은 그런 개념이 없어요. 혈압 환자한테 A 주고 B 주고 가짜약 주고 떨어지는 한테 이렇게만 계산하거든요. 그렇지만 우리 몸은 그 하나에 반응을 하지 않고 또 하나 전제 조건은 모든 내가 생화학적인 영양 상태가 똑같다는 전자에 주고 안 주고를 하거든요. 그렇지만 내 몸의 컨디션은 매일 다르잖아요. 같은 사람도 어제하고 오늘하고 다른데 그러면 그게 계속 같은 상태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영양치료의 논문이 항상 블레임을 받는 이유는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실은 디자인 자체를 기존의 약물처럼 A라는 걸 줬고 안 줬고 했더니 L을 줘서 좋아진 거는 기전은 뭐까지 다 밝히자고 하자면 잘 못 밝히는 거예요. 마늘에 대한 효과 떠나서 양파의 효과, 뭐 생강의 효과 이렇게 따지려고 하면 그러면 큰 효과는 이런 거 있죠. 한국 사람들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과거에 우리나라는 위암과 유방암, 자궁 경부암이 많았는데 한국 사람들이 이민을 가요. 이민을 가면 어린애를 데려가잖아요. 초등학교 때 데려갑니다. 그럼 얘가 미국에 성장을 해. 근데 얘들이 미국에서 크면 남자는 대장암이 생기고 여자는 유방암이 생겨요. 20년 미국에서 크면. 그게 뭐냐 해석하면 유전자는 한국 사람으로 갔죠. 한국 부모인데 그러면 먹는 게 미국식으로 먹었잖아. 근데 미국식이면 하나 먹은 게 아니죠. 미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뭐 피자도 먹고 뭐 맥도날드도 먹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대장암이 생기고 유방암이 생긴 거거든요. 우유 많이 먹고. 한국에서는 그렇게 흔하게 먹지 않던 건데. 근데 그 복합적인 요소잖아요. 그래서 역학은 나오잖아요. 그런 게 예방의학에서 역학은 합니다. 그런 것들을 했더니 하여튼 우리도 학교 다닐 때 시험 문제가 나오거든요. 왜 이렇게 돼서 갔는데 부모는 여전히 유방암, 자궁경부암하고 식도암이나 위암이 생기고 애들은 미국식암이 생기냐가 그게 환경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먹거리나 환경이. 근데 그런 것들은 이미 80년대 우리가 의과대학 다닐 때도 시험 문제도 나올 정도였는데 지금도 30-40년이 지나서도 아직도 임상에서는 그 근처를 못 가고 있다는 거죠. 영양학에 대해서. 이게 앞으로 뭐 21세기는 결국 인간의 질병은 약은 한계가 돼 있죠. 약은 뭐 지금 더 이상 개발될 게 사실 없죠. 그런 한계가 항상 있습니다. 그리고 영양학이라는 것을 의학교육에서 안 하니까 지금 최근에는 미국도 의과대학 커리큘럼에 영양학을 많이 넣어야 될 것 같다. 왜냐면 미국의 영양학은 MD라고 그래서 ND라고 그래서 뉴트리셔널 메디슨이라고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학원 많은데 요즘 뭐 기능의학 하는 사람들은 다 MD가 아니거든요. 일부에 MD가 있고 다부 ND, DO 뭐 이렇게 해서 카이로프랙터 이런 사람들이 영양학 공부를 해서 하니까 자꾸 이렇게 편가르기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잘 안 돼. 글쎄 뭐 특징이랄 거는 좀 그렇고요. 사실 과거에는 만약에 위암이 있었는데 전이암이 아니고 자궁암을 진단받는다든지 혹은 유방암을 진단받으면 2개의 암이잖아요. 그걸 더블 캔서라고 그래서 2개. 그런 경우는 사실 과거에는 학회 보고를 했는데 요즘 그 2가지 암이 있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트리플이라고 그래서 3개가 전이암이 아닌 3개 이상의 암이 있는 경우나 돼야 이제 학회 대부분 이제 학회 케이스 레포트를 이제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근데 보통 동시에 생기는 사람도 있는데 저는 동시에 생긴 것 같지는 않고 동시에 진단을 받았다고 보는 거죠. 왜냐면 하나의 암의 증상이 있어서 검사를 하다 보니까 딴 데도 혹이 있네. 근데 보니까 양상이 달라서 둘 다 조직 검사를 해보니까 이 뭐 유방암이 간으로 간 게 아니고 유방암은 유방암대로 있고 간은 간대로 암이 별개 있다. 그럼 이걸 이제 2차 암이라 그러거든요. 혹은 이제 1차 암을 치료하던 중에 중간에 검진을 하다가 또 뭐가 생겼는데 보니까 조직 검사를 했더니 이거는 이게 전이가 안 됐고 조직 검사가 그 고유의 장기가 나오면 이제 이거는 2차 암이라고 얘기하는데 큰 카테고리를 보면 항암을 치료하거나 암 치료를 하다거나 아니면 암 투병을 하다 보면 반드시 면역은 떨어집니다. 떨어지기 때문에 2차 암이 생길 기회는 무조건 높아지죠. 그래서 항상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매도 한 번 맞았으니까 두 번째 매는 안 오겠지 생각하지만 아까 말씀처럼 하나의 암이 생긴 사람이 두 번째 다른 암이 생길 확률은 확률적으로 훨씬 높죠. 높기 때문에 항상 내가 위암을 치료 중인 사람이라도 검진을 소홀히 하면 안 되는 이유가 폐암이라든지 다른 것들도 정기적으로 검진을 해야 됩니다. 물론 뭐 전이암을 찾기 위해서 하는 것도 있겠지만 2차암을 찾기 위해서도 반드시 해야 되죠. 근데 사실 우리가 기존 의학에서는 어떤 면역이라는 개념을 아주 약간 피상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뭐 장이 건강해야 면역이 좋아진다. 이건 피상적인 거지. 그럼 장이 건강해지게 하는 약이 있어?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사실 항상 우리가 직접적으로 환자한테 도움을 주는데 되게 애로사항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1차암이 생겼을 때부터 우리 기능의학을 하는 사람들은 항상 장 건강을 항상 중요시하기 때문에 먹는 음식부터 시작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스트레스를 받으면 장이 나빠지니까 이런 많은 것들을 사람한테 상담해주고 그런 걸 바꿀 수 있도록 많은 조언을 통해서 2차암이 생기지 않도록 굉장히 많은 노력과 어떤 실행에 옮기도록 도와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이제 우리가 암이 생기면 1차, 2차, 3차 여러 가지 얘기하겠지만 우리가 한 번 이미 뭐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 샌다는 속담이 있는데 우리가 암이 한 번 생겼다는 나 면역 시스템이 그 암이 생기는 걸 못 막았다는 거죠. 그러면 두 번째, 세 번째 생기면 더 못 막을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생각하면 1차 암이 생겼을 때 당신은 지금 면역 시스템이 건강한 사람보다 못합니다. 그러면 면역을 올릴 수 있는 치료는 어떤 거라는 거에 대한 거를 우리가 현대의학에서는 구체적으로 해줄 게 사실은 별로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장 건강을 중심으로 해서 음식, 운동, 스트레스, 수면 이런 것들을 적절히 잘 맞춰주면 굉장히 면역이 증강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에 생활 습관을 바꾸는 거를 계속 여러 가지 조언을 해주고 거기에 맞는 뭐 영양제를 처방할 수도 있고 그런 게 맞는 음식을 권유해 줄 수 있는 그런 치료들을 많이 권유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데요. 사실 서두 얘기해 드렸듯이 암은 내가 암 유전자가 있어서 암이 생긴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보통의 대부분 현대의학의 암 치료 방법은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이렇게 외부에서 나에 침입한 거라고 암이라고 생각해서 치료하거든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암은 전염이 안 됩니다. 우리가 암을 연구하는 과학자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면 암을 연구할 때 가장 힘든 건 뭐냐면 암을 어떻게 동물한테 암을 심어서 암이 자라기 시작하면 자기네들이 개발한 항암제를 투여를 하는데 예를 들어 쥐에다가 암을 한 10마리한테 심으면 그 암이 계속 자라는 암은 5마리도 안 되고 쥐는 죽지도 않고 그냥 암이 없어진답니다. 이식한 암이. 그러니까 쥐가 저절로 다 한번 없애버린 거죠. 그래서 한 5마리 정도가 암이 계속 자라면 그때 거기다가 만든 항암제라든지 어떤 새로운 치료법을 시도해서 논문을 쓴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암은 나한테만 존재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건 이식도 할 수 없는 것이고 나와만 딱 먼저기 때문에 결국은 침입자가 아니고 나와 같이 가는 입장이기 때문에 항상 걔를 나의 면역세포가 억제하든지 아니면 걔를 다시 바꿔서 정상세포를 만들든지. 그래서 요즘에 이제 암을 대사치료라는 말을 많이 하게 되는데 지금까지 우리 항암 치료는 주로 뭐 자르고 뭐 속도를 태우고 뭐 이런 식의 치료들이 기존의 치료였다면 요즘 대사치료는 뭐냐면 지금까지 암에 대한 유전자는 한 2,000가지 정도가 밝혀졌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우리가 다 검사하진 못하지만 실험실적으로. 근데 암이 먹고 사는 방법은 20가지가 넘지 않는다고 합니다. 물론 제일 좋아하는 건 포도당부터 시작해서 뭐 나중에 애들이 어려워지면 지방도 에너지원으로 쓰고 단백질도 에너지 쓰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근데 그 3가지를 조합해서 한 20가지 이내가 암이 살아가는 방법이라고 이미 많이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에는 우리가 암 치료할 때 보면 기능의학에서는 암을 대사 치료를 해서 굶겨서 암이 못 살아가게 한다. 그래서 암을 완전히 없앤다는 거는 사실은 큰 전쟁을 치르는 거기 때문에 사실 내 몸에 암이 있지만 대사 치료를 통하거나 생활 습관을 바꿔서 암이 성장하지 않고 그냥 그 사이즈로 계속 3년, 5년, 10년 가는 것도 저는 암을 극복하고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첫 번째는 이제 소위 옛날 어르신들이 건강하려면 뭐 잘 먹고 잘 자고 잘 싸라고 그랬으니까 우리가 음식 먹는 거에 있어서는 사실 현대인들이 너무 많이 먹거든요. 많이 먹고 오랫동안 먹습니다. 그리고 원래 가공식품 맛없어 하는 사람은 다 없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면역을 좋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음식물이 안 들어오는 시간을 많이 확보하려는 겁니다. 하루 24시간 중에서 많이 안 들어오는 시간, 그러니까 12시간 이내. 우리가 이제 암 환자들한테는 제가
식사를 8시간 내에 끝내라고 많이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나머지 시간은 공복의 상태를 유지해라. 아니면 아주 가볍게 먹고 특히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은 8시간만 음식을 먹게 해라. 그럼 우리 몸에서 음식이 안 들어올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면역세포가 똘똘해집니다. 그래서 그 음식들이 안 들어올 때 면역세포들이 소위 말하는 재정비를 합니다. 그래서 암세포를 잡을 수 있으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40대가 넘어가면 누구나 매일 암세포가 생기니까 음식을 먹을 때 하루 종일 먹는 습관을 들여라. 그러니까 보통 집안에 암 유전자가 있는 사람들은 8시간 내에 3끼나 2끼를 해결해라. 그리고 잠자기 적어도 서너 시간 전에는 음식물의 섭취를 줄여라. 끝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6시, 7시는 식사를 끝내야 10시, 11시 잘 때 음식물이 없죠. 그래서 특히 그리고 멜라토닌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멜라토닌은 하고 성장호르몬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게 보통 정상적으로는 항상 11시에서 새벽 1시 사이에 많이 만들어지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면과 관계도 되지만 어린애들은 성장에 관계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린애들은 밤 12시, 1시에 깨 있으면 성장에 분명히 장애를 받게 되고 나이가 든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 시간대에 그것이 부족하게 되면 항노화가 빨리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암 환자를 이거나 암을 예방하고 싶으면 됐으면 10시 반, 11시에는 잘 준비를 해서 자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굉장히 숙면을 취해야 되기 때문에 하여튼 그 숙면이 잘 안 되게 되면 분명히 면역은 떨어집니다. 우리가 잠자는 동안에 면역 시스템이 굉장히 재정비가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정리하면 잘 먹고 잘 자고 잘 사는 거에 맞춰서 보면 그럼 먹는 거, 잘 자는 거. 그 다음에 운동은 너무 안 해도 문제가 있고 너무 과도하게 철인삼종격처럼 하는 것도 면역이 떨어집니다. 우리가 이제 과도하게 운동한 다음날 감기가 걸리거나 독감을 걸리는 거 우리가 살면서 많이 경험한 적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거 플러스 정신 건강에 있어 스트레스.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하면 스트레스 엄청 받을 것 같아. 그러면 그런 결정은 하지 말라고 제가 조언을 해줍니다. 특히 이제 암 환자라든지 건강이 안 좋은 사람들은 그런 거를 카테고리를 해서 생활을 옮기면 굉장히 건강해지고 항상 젊음을 유지할 수 있고 무슨 병이 생겨도 쉽게 지나갈 거라고 생각합니다.